통일준비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찍부터 이런 아카데미를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시대에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통일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정말 젊으신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이 인도적 문제와 관계된 사회문화교류본부장을 2007년부터 한 1년 정도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데 정말 앞으로도 그 정도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많고 또 인도적 지원하는 규모나 단체나 또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제가 담당 국장을 맡아 했다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통일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떠나서 제가 이 선양하라라는 통일부에 등록된 국제 NGO입니다. 미국에 등록된 이름은 이그니스 커뮤니티이고요. 그 인도적 지원 단체에 제가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우리 통일 생각에서 제한테 오늘 이 제목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순서는 우선 여러분들도 그 이전의 강의를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만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인도적 지원 현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인도적 지원 관련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그런 논점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 사례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그니스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을 성취감을 얘기한다든가 이게 잘 됐다든가 어떤 그런 과시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인도적 지원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앞에 제가 강의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설명하겠는데요. 2019년 10월에 유엔에 가서 Korea Peace Now라는 미국 그 단체가 NGO가 이런 주제로 보고를 했습니다. The Human Cost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이 대북 제재가 계속되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정말 순수한 북한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색이 없는 그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그 결과로 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여기 나오는 휴먼 코스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특히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제 선양 하나에 같이 일하는 대표분이 여기서 발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왜 인도적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식량이죠. 김일성도 일찍부터 이 밥에 고깃국 말아서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처럼 의식주가 아니고 식이주라 하죠. 그리고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 3대까지 와서도 아직도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 요인이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여행 다니거나 어떤 왔다 갔다 육로로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뭐죠? 참 산이 많죠. 그죠? 반면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 유럽에 독일을 여행한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뭐 프랑스로 이렇게 여행한다 하면 정말 가도 평지. 그죠? 그리고 영국을 가면 이 고생대 땅에 대해서 우리로 보면 구름 같은 그런 목장하면 딱 좋은 그런 풍광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텍사스주를 간다. 그러면 끝이 안 보이죠. 다 플랫, 그야말로 영어로 플랫, 평평한 평지만 무한히 계속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몇 에이커가 되는지 알 수 없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몇 동네가 같이 농사 짓는 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뭐 농약을 뿌려도 헬기. 그래서 미국에서 농촌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주 대상이 뭔지 알아요? 주된 문제가 헬기로 농약을 뿌렸는데 그 농약의 일부가 어떤 민가로 가서 어떤 피해를 끼쳤다. 뭐 이런 소송이 많거든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산지가 더 많죠. 거기에다가 김일성 때부터 계단식 그 경작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야산부터 시작해서 그걸 개간해서 이제 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거기다 옥수수를 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에 아무런 나무가 없는 거죠.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홍수가 내리면 그냥 토사하고 뭐 자갈덩어리, 돌덩어리 떠내려와서 그나마 있는 경작지를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죠. 거기다가 이 산업이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저 소련과 동구권으로부터 원조가 줄어들고 이런 농기계들을 원조받는 것이 끊기면서 현대적 농기계 그리고 화학 산업이 그게 다 이제 그 동구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기계 부품 다음에 기름을 못 대주니까 제가 그 흥남 비료 공장 그쪽을 한번 가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 중단되어 있죠. 기계가 녹슬고. 그런 화학 산업이 돌아가야 비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비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북한은 아까 토사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이 가뭄, 특히 이제 가뭄이 올 때에 우리나라는 숲이 많아서 이 나무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수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또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성적으로 식량이 매년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한 거죠. 두 번째에 심각한 것은 이제 이 먹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각한 영양 실조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보건 의료 문제죠. 이것 참 여기 lack of access to basic health service 돼 있는데요. 북한 인구 2,500만 중에 약 900만 명이 여기는 양지를 써놨습니다만 그나마 괜찮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실정이라 이거죠. 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느냐? 병원에 꼭 필요한 의료기구, 예를 들어서
뭐 초음파 진단기, 엑스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청진기도 부족하고, 그죠? 거기다가 주사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약품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보건의료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리고 식수 위생 상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wash라 해놨는데 이것은 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이라는 식수와 정말 위생인데, 식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다 수돗물이죠. 수돗물도 이제 믿지 못해서 우리는 다 생수를 사 먹는 실정인데, 그죠? 이 식수는 수돗물이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전기가 24시간 내내 들어오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전기가 끊기고 하다 보니까 이 수돗물이 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흥의 호텔에 들렸을 때 보면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 다라이라 하죠. 고무다라이, 일본말로. 혹시 학생들은 다라이라는 말이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무통으로 된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 바가지로 떠서 이제 손을 씻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생 상태가 안 좋죠. 식수 문제를 우물에서 한다든가 또 강물에서 떠와서 해결하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이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가 우리는 수원지에서 물을 갖고 오면 그 K-워터 수자원 공사에서 약품 처리해서 다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만들어내잖아요. 정수를 하죠, 그죠? 근데 북한은 그런 정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위생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자연재해, 작년에도 이제 북한에 이런 수해가 발생해서 많은 이제 피해를 봤거든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인도적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역시 경제죠, 경제.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잘 돌아가면 이게 이제 핏줄처럼 돌아가서 앞에 말씀드렸던 뭐 식량도 왜 경제와 식량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식량 수입을 많이 하죠. 그죠? 뭐 쌀은 그렇게 수입 안 한다 치더라도 밀가루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하고 요즘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뭐 그냥 밥이죠, 먹는 게. 그런데 요즘 뭐 여러분들 밥 드세요? 하루 종일 밥 안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빵 먹고, 뭐 낮에 나가서 뭐 그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가루와 이 고기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소고기 수입, 돼지고기 이런 게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소고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식량 수입하려면 외화가 많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가보면 정말 세계에서 괜찮다는 좀 먹음직스러운 식료품과 과일들은 이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과일에 철이 없죠. 제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 자연 뭐 이런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겨울 과일인지 여름 과일인지 뭐 그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가 없죠. 그죠? 겨울에도 딸기 먹을 수 있고,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외화가 풍부하니까 다 수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북한은 이 외화가 부족하니까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와 식량은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북한의 경제난 밑에 보듯이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000년부터 이렇게 쭉 성장 거의 뭐 1%대로 하다가 여기 유엔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던 2016년 1월부터 이 지난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했던 5개 유엔 제재, 그 5개가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주민 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었는데 2016년, 17년 그 유엔 제재 5개는 북한 주민의 생활,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제재 조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7년 조치로 해서 17년, 18년, 19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되었고 특히 이 북한의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줬죠. 그래서 여기 우리 19년 현재 GNI는 54대 1이고요. 또 1인당 GNI는 27대 1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북한같이 정말 그렇게 경제 규모가 크지 않는 나라는 몇 년 전에 중국이 했던 것처럼 10% 이상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 그죠? 그렇게 못했고, 또 이 식량 관련되는 FAO나 이태리에 있는 이파드나 WFP, 유니세프, WHO 공동으로 통계낸 데 보면 만성적 식량위기 국가 22개 나라 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136만 톤이나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경제와 식량에 대해서 보면 2016년 김정은 들어와서 처음으로 당대회를 했죠. 그 이전 당대회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했던 1980년 10월에 제6차 당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시대는 이 당대회를 통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이 독자적으로 보고받아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을 활용한 정책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 당을 통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레닌이 취했던 그 공산당의 정책 결정 시스템, 큰 틀의 당대회가 있고 그 당 안에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당중앙위원회나 당대회가 없을 때 당 정치국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 당 서기국이 혹은 비서국이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던. 그래서 김정은이 2016년 5년 전에 7차 당대회를 했죠. 그때 경제개발 5개년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했었던 지난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의 평가가 여기 나와 있죠. 경제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평가한 거죠. 북한은 절대적 존재죠. 지도자가. 그리고 유일적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게 무오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김정은은 아마 밑에 사람들 군기잡기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욕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그죠? 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으니까 지난 5년 동안 계획에서 이 경제가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자력갱생, 그러니까 북한같이 그렇게 자원이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지하자원 빼고 나면 인프라나 그다음에 산업이나 이게 발달된 게 없는데
이 자력경생에 의지한다는 건 참 대책이 없는 대책이죠.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걸 시인했고요. 거기다가 재작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1월 28일 작년 일찍 베트남, 대만과 홍콩과 함께 북한이 1월 말 일찍 완전히 국경을 봉쇄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북한의 장마당에 그 거래되는 물품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식료품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국경을 또 폐쇄하고 그리고 작년에 수해가 발생하고 해서 이 경제난과 식량 부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거죠. 그 전망은 제 전망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FAO에서도 작황 식량 상황에서 외부 식량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WFP 세계 식량기구의 사무총장도 2020년 작황 수준이 19년보다 악화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 식량 지원을 위한 지원금 확보도 더 어려울 것이다. 미국 농무부도 북한 주민 60%가 식량 부족 상태다. 그렇게 이제 작년 8월에 발표했고요. 또 특히 북한 주민의 약 60%, 요거는 얘기한 거죠. 그리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에도 코로나19에 북한의 국경 봉쇄를 하는 바람에 식량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작년에 세 가지가 겹친 거죠. 3재,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와 수해 때문에 경제난과 식량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인도적 지원할 때는 이 취약계층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영유아와 산모와 그다음에 노인층을 합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좀 그래도 잘 사는 지역이죠. 그죠? 영양결핍 인구가 47.6%,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북한 내 식량 부족 인구는 2016년에서 19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죠? 여기 47%, 1220만 명이 부족하고, 특히 2020년 5월에 이제 식량 현지 조사단 결과는 약 1000만 명이 식량 부족하고 가구의 7%만 이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하고 있다. 다 식량도 부족하고 또 영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죠. 특히 다 5세 미만 아동 20%가 만성 영양실조고 10%가 저체중에 해당한다. 그리고 5살 미만 아동 사망 원인 45%가 결국 보면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세계 이 보건 의료를 측정하는 척도로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5살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죠. 그죠? 그런데 북한은 이 지금 1000명당 17명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저 아프리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입니다. 1000명당 17명. 우리 한국의 6배, 미국의 3배 정도 되는 숫자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북한이 20년 전에 비하면 67명, 그죠? 그리고 10년 전에 2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의 빈곤국에 비하면 북한은 영아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와 아까 위생 상태는 61%, 농촌은 4%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37%는 오염된 물을 마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수되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특히 농촌 지역은 강물을 떠서 먹기 때문에 이 영유아가 여름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게 설사병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들이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데 만약에 물이 오염돼서
설사, 장염이나 뭐 이런 게 걸리면 또 설사를 하게 되면 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잖아, 또요. 그러잖아도 영양이 충분하지 않는데 설사를 하니까 또 더 영양실조가 되어서 그 영양실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시골 지역에 가면 아직도 인분을 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화장실 문화가 가장 잘 돼 있잖아요. 북한은 아직 그런 그 화장실, 재래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 인분이 강물로 이렇게 돼서 오염시키고 그래서 식수와 관련한 그 위생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 또 보건의료를 살펴보면 북한은 이 National Health Service 시스템이죠. 국가 그렇게 해서 이 원래 공산주의가 내세웠던 국가 당이 결정하는 걸 모든 것을 인민들이 따르면 당은 인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공급하는 그래서 배급제이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제를 자랑하는 거죠. 북한도 이 무상치료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죠. 모든 치료는 무상. 그리고 예방의학을 내세우죠. 예방, 미리. 그리고 호 담당 의사를 두고서 약 44,700여 명이 1인당 139구, 상당히 많죠. 미국의 그 홈닥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북한은 홈닥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북한은 정성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 의사하면 정말 의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술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의 정성의학이고요. 북한은 우리처럼 한의대와 일반 의학대학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대학 안에 고려의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의학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당히 이 고려의학이라 해서 한의학에서 이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북한은 4차 의료 전달 체계로 우리도 뭐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료소와 여기 홈닥터죠, 그죠? 그러니까 리 인민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시군구로 올라가고 도인민병원까지 오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중앙병원이 4차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특수 질환을 담당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결핵병원, 간염병원, 정신예방원, 이게 결핵 요양소가 하나 병원보다는 좀 낮은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층이나 특정 사람만 이용 가능한 봉화병원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게만 이용하는 거죠. 남산병원은 이 고위층 관리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양친선병원은 이제 외국인들이 대사관이나 이때 일하는 사람들이 평양친선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95, 96, 97 홍수와 가뭄에 의한 그런 고난의 행군 이후로 이 공공의료체계도 상당히 약화되어서 물론 이 90년대 후반에 재난도 영향이 있지만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북한에 많이 공급되는 원조나 또 아주 값싼 그런 수입품들이 다 끊겨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의료시설도 낙후되고 예를 들어서 뭐 동독 같은 데는 북한에 좋은 의료시설을 많이 지원했겠죠.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2년 7.1 조치 개혁부터 해서 장마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요즘은 약품도 장마당에서 이제 거래되고 그리고 외부 국제기구 95년 이후에 이제 외부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인도적 지원에 힘입어서 국제기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그 보고서 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제재 이론에 보면
이 북한과 같이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외부에서 제재를 가할 때에 이 제재의 목표는 달성 못하고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스스로 바꾸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을 담당한 지도자가 자기한테는 큰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태도를 안 바꿔요. 그리고 그 전체주의 국가니까 한정된 자원을 엘리트들은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별 타격을 안 입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내핍을 강조하게 되니까 결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상황을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취해진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 인도적 상황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전의 제재들은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왔는데 그 이후에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를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옷을 만드는 공장이나 또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그 조인트 벤처에 취직돼서 일하는데 그걸 문 닫아 버린다든가 또 북한은 광물 수출을 15억 불, 20억 불 하잖아요. 그런 석탄, 철광석을 캐는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광산 노동자들은 북한에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일반 노동자들의 10배 이상씩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수출을 많이 할 때. 그런데 광산을 이제 수출을 못하니까 문 닫았어요. 그러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엔은 제재를 가하면서 대북 제재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인도적 지원에 지장을 의도는 없다고 물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밑에서 보다시피 2018년에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에 지장을 안 주도록 유엔에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이 인도적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밑에 나오는 제재가 장애가 되면 그런 제재에 그런 유엔 안보리에 보면 그 유엔 안보리 전문가 위원회가 있어요. Panel of Experts에서 거기에다가 exemption, 이 제재로부터의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형식을 안내해 놨어요. 이제 하도 이제 NGO에서 이제 하긴 하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보다시피 제재 내용에 보면 기계류, 운송 차량, 철이 들어가는 거, 금속이 들어가는 거 모두 다 엠바고예요.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 의료기구, 여기 있듯이 의료기구의 앰뷸런스, 차량이라 안 되죠. 그죠? 장애인 보조기구 철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초음파, 당연히 안 되죠. 주사기에 바늘 있죠. 인공호흡기, 그죠? 그리고 엑스레이, 다 이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사기, 그리고 응급의료 키트 속에 있는 핀셋, 그리고 손톱깎이, 이게 다 쇠붙이니까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려면 이 제재위원회에다가 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이그니스 커뮤니티 선양하나와 같이 미국에 등록된 또 NGO고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별도 제재 있죠. 독자 제재. 거기에 또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그 재무성에 있는 오펙 대외자산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 또 수출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NGO들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재 면제 절차 밟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또 하나가 저희 선양하나가 미국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야 후원자들이 입금하고 또 우리가 송금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우리
계좌를 폐쇄해 버렸어요. 왜?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단체가 북한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만지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미국 은행들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은행들도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금융거래, 돈거래를 하는 의혹.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벤코 델타 아시아죠. 그죠? 2005년 9월에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이죠. 그죠? 은행이 북한 돈 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이 중국 정부에다가 이 방코델타 아시아의 이 돈 세탁 그 거래로 의심되는 은행으로 지정하니까 중국이 그 은행을 폐쇄했어요. 그러면서 그 은행에 있던 북한 고위 관리들, 뭐 기관들에서 입금해 놓은 2,500만 달러가 동결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국제기구나 NGO가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 북한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송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이 혹시 북한으로 보내는 돈을 거래하는 이 단체를 그 금융기관이 손님으로, 그죠? 클라이언트로 있다 하면 이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까 우려되니까 계좌를 개설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에 가서 저희 선양하나 경우에 이게 북한으로 뭘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면 안 보내줘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북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무수히 어렵죠. 왜? 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와 모든 단체들은 북한에 지금 뭐 2017년 이후로 거래하는 다 현금 갖고 다녀요. 심지어 유엔기구도 그렇고 대사관, 공식적으로 외교관들도 현금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NGO들이 미 국무부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금융거래라도 할 수 있게 은행 하나라도 열어주라. 지금 러시아한테는 열어주고 있거든. 예외로 유엔 안보리 제재할 때 러시아가 북한에 이 사업을 하는 거기는 허용하도록 했거든. 그것처럼 예외를 허용해 주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얻은 결과는 없어요. 또 이런 인도적 지원 물품이 북한에 지원하는데 지연되거나 중단돼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물품을 보내는 그 중단으로 영양실조나 비타민 부족으로 영유아 사망 등이 이게 아까 보고서 낸 기관입니다. 그 표지에 코리아피스 나우 거기에 추정하는 게 약 4천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합작 투자와 섬유류 그리고 이 광업 무역 등 이 제재를 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실직하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는 거죠. 특히 실직하니까 뭔가 돈을 벌어야 돼요. 대체 밀수를 한다든가 다른 또 안 좋은 불법 행위에 종사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임산부를 위한 철분, 마그네슘 이런 의약품 지원이 안 되니까 산모 사망률이 증가한 거죠. 또 이런 의약품이 작년에는 또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서 모든 지원, 외부 지원을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상하수도 개선, 위생시설 개선 사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평양 시내 상하수도 개선, 위생시설 개선 이런 게 유엔 기구도 하고 그리고 개별 NGO들도 해왔는데 이 개선을 못하니까 수돗물 못 먹는 주민이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인도적 문제에 유엔 제재가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국경이 봉쇄되니까 북한 내 국제기구 인원, 일단 국제기구 활동하는 인원들이 못 들어가죠. 그죠? 못 들어가니까
하고, 그리고 북한이 국경 봉쇄해서 외부 물품도 북한은 거기에 코로나가 묻어온다 해서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2주씩 항구에나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리고 방역 조치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만 쿼런틴 하는 게 아니고 물건도 북한은 쿼런틴 해 왔었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재원 확보가 더욱더 어려운 거죠. 이런 유엔 기구들은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각국 그 유엔 회원국으로 여기 보면 2020년 인도의 모금이 3,700만 불로 밖에 안 돼서 각각 필요액의 거의 뭐 8%, 2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북중 무역이 한동안 50억 불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 불 수준으로 여기 보면 2019년에 25억 불이었는데 거기에 또 5분의 1 수준으로 또 떨어져서 그 중에 보면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식자재,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은 오히려 수입이 느렸고요. 의료용품들이. 그리고 19년 수입 비중이 높았던 건자재, 원부자재, 시계, 의류 등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적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대북 인도적 현황, 약사는 고난의 행군이죠, 그죠? 95년, 90년 대홍수 북한 말로 큰물 피해, 그리고 97년에 가뭄으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뭐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흔히 북한을 말할 때 허밋 킹덤이라 했죠. 그 은둔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유엔에다가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 인도 지원국에서는 국제사회의 컨설리데이티드 어필이라고 통합 지원을 모금을 호소했죠. 그래서 96년 우리나라도 300만 불을 WFP에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는 이게 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니까 뭐 북한 김영삼 정부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모친께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 좀도둑처럼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또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였으니까 또 핵 문제도 있고 해서 대북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NGO들, 식량 지원하려는 NGO 단체들도 다 대한적십자사로 창구 단일화해서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했죠. 그래서 일부 민간단체가 반발하고 그러면 우리도 국제 NGO 통해서 하겠다고 또 종교계 중심으로 대북 지원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쌀 보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90년대 말에. 특히 미국은 북한 핵 문제로 이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에 이제 합의를 타결하고 나서 미국은 그때 북한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요. 북한이 too weak.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드 랜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 더군다나 이 클린턴 정부였잖아요. 그때 제가 96년부터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미 국무부 직원 만날 때마다 제안돼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언제 하느냐. 또 하는 얘기가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지원 안 하면 이 어린애들이 그 스턴트라죠. 키가 제대로 못 자라고 장애가 되면 이 신체적으로 못 먹게 되면 IQ 지수도 떨어져서 나중에 통일될 때 몇 배나 더 큰 부담이 된다 하고 만날 때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언제 하냐 물어보고 또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 김영삼 정부의 대북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99년 2월에 대북 지원 활성화 조치를 해서 그동안 적십자사를 통했던 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창구 다양화를 했을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가 1억 원 지원하면 정부 협력기금에서 1억 원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한 지원하는 민간단체 간에 대북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에서 북민협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게 북한에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 참 그거 좋죠. 이런 그 공공 건물에도 있고 아파트 벽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이게 유치원 현관에도 있는 이게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대북 지원 사업자 등록 지정을 통일부에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NGO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면은 매칭 펀드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때에 지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민관 협동도 하고 또 지원 분야를 전문화되고 또 개발 지원도 하고 규모 가장 이제 활성화되어서 특히 요 합동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이 하려면 북한이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 북한이 남한 정부 주도로 하기는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영양 실태 조사라든가 그죠? 그리고 여기와 같이 우리 새마을 사업처럼 아예 마을을 집을 새로 지어주는 이런 사업은 합동사업이라 해서 민간단체가 북한하고 합의를 해오면 100%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어요. 이 한 기독교 단체가 황해북도 봉산군천 등리에 400채 지어줬어요. 집이 이렇게 물이 새서 여러분들은 집 안에 방 안을 물 새는 거 이해 못 하시죠? 가끔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인데 제 어릴 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왜? 초가집이었으니까 이제 새마을 사업 하면서 초가집을 여기 있는 것처럼 슬레이트나 기와집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비 새는 걸 막으려고 보니까 이 석가래가 낡아서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아예 집을 새로 지어줘야겠다 해서 이 주택 개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왜 이걸 잘 아느냐면 제가 담당 국장 때 이 합동사업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3년간 137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개별 단체한테도 매칭을 지원해주고 제가 담당했던 2007년에는 제가 자그만치 117억 원을 제가 사인했어요. 그런데 보수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비핵개방 3천을 내세우면서 이 대북 지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대북 지원이 위축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살포대를 그동안 40km를 했는데 이게 한 포대 40km가 그냥 덜컹 군부대로 가면 곤란하니까 10km로 쪼개서 나눠줬어요. 정말 째째하다 북한 말로 그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지자체 중단되고 특히 2013년 천안 피계구에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죠. 흔히 5.24 조치로 그런 중단되게 되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보수 정부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핵실험을 많이 하는데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후에는 모든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됐어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에 출범했으니까 거의 2년 동안 지원할 때도 대개 인도적 품목을 제한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빵 만드는 밀가루하고 우리 그 국수 만드는 밀가루가 다른 걸 아세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때. 그때 국수 만드는 일반 밀가루가 가면 군대로 전용된다 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빵 만드는 제빵용 밀가루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해 줬는데 일반 국수 만드는 밀가루는 배제했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왠지 드레스덴을 다녀와서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는 대북 지원의 기금을 좀 이렇게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4년, 15년 이렇게 공모를 해서 15년에 말까지 8개 단체 18억 원을 지원하기도 반짝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18년에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많이 갔지만
19년부터는 가던 게 일부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중단되었죠. 제가 돌이켜보면 2019년, 2020년은 이제 노태우 정부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문 닫고 며칠 전에 김여정이가 또 우리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에 비난하면서 일체 교류 협력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끊기자 우리는 협력기금에서 이 국제기구, 유엔기구, WFP, 유니세프, WHO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체계는 잘 아시다시피 당국은 왜 필요하냐면 북한하고 당국 간 합의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그 수혜 지원이라든가 또 그 개발 지원 그리고 제일 큰 게 매년 1조 원 규모의 협력 기금을 계속 국회에서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국, 그리고 지금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당국의 협력 기금에서 이런 유엔 기구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은 또 우리가 협력기금에서 매칭으로 지원한다든가 또 어차피 민간이 제재 면제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이 파트너십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95년 고난행군 시작될 때부터 지금 쭉 이렇게 보면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늘기 시작하죠. 2000년부터. 그리고 여기 있는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그죠? 쭉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이제 많죠. 그 중에서도 이 정부 차원의 식량 차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갚으리라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식량 차원을 많이 하고 당국 차원은 비료 지원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민간 차원은 그렇게 안 많죠. 여기 있는 정부 차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 차원은 이제 이렇게 9천억 불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3조 3천이네요. 그죠? 그래서 2조 4천이 당국이고 정부 차원이고 약 9천억 원이 민간 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별로 보면 당연히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고요. 민간단체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못하고 있죠. 당국 차원이 제일 많고 다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민간 차원. 그만큼 민간 차원이 여기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활성화된 편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간단체가 지금까지 지원한 인도적 분야는 일반 구호 분야 이외에 비료 종자, 온실축, 농축산이 있고요. 이 보건 의료 분야가 있고, 이 조림, 북한은 이제 조림, 요즘은 비타민 나무도 심고요. 태양광, 환경, 이것도 있고, 이제 취약계층, 당연히 이제 취약계층과 보건 의료 이런 데는 이제 식량,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개발 협력으로 NGO도 했고요. 그리고 지자단체도 한 게, 강원도 같으면 연어부화장, 그죠? 농계수력, NGO들이 많이 한 콩우유, 또 연탄 보일러 공장에는 개발 협력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합동사업, 이런 보건의료 체제 역량, 농촌 주거 개선, 이런 것을 이제 해왔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퍼주기죠, 그죠? 퍼주기가 나온 게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정치적 그 공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된 가장 큰 건 이제 군대로 전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군 트럭에 식량 지원하는 게 실려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을 다녀보면 운송수단이 군대 트럭밖에 없어요. 사실 별로. 요즘은 이제 트럭도 많이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이렇게 해서 많지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보면은 학생들 잡초 뽑으러 올 때도 군 트럭 타고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북한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기 있듯이 이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죠? 항상, 그러니까 뭐 어느 마을을 가보겠다 하면 그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며칠 전에 이렇게 북한이 정해진대. 우리 남북 뭐 식량 지원 모니터링 가면 뭐 동해 쪽에 두 군데, 서해 쪽에 두 군데 이렇게 미리 정해서 그쪽밖에 못 가니까 정말 미국이 이제 인도적 지원 원칙으로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첫째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컴패러티브, 그러니까 컴피티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북한 상황이 더 나빠야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가 하는 그것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 중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식량 지원, 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하면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북한 정권만 연명시켜 주는 게 아니냐. 이제 이게 어필하는 거죠. 인도적 지원의 가장 큰 장벽이죠. 장벽. 그죠? 퍼주기. 군대로 전용된다. 이게 북한 엘리트들만 먹여 살린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안 간다. 이 논리가 가장 이제 그 지원하기 어려운.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감귤을 많이 보냈는데 이 탈북자들이 와서 자기들은 감귤 뭐 코빼기도 못 봤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엘리트층에만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 정부도 북한과 계속 이 모니터링, 특히 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한국말을 구사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된다. 물론 그게 미국 사람이어도. 그거 갖고 되게 오랫동안 다퉜어요. 그걸 마지막에 북한이 이제 허용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북한은 이런 대북 지원으로 해서 자기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차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퍼주기 논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이 퍼주기 프레임으로, 그 가장 퍼주기 대표적인 게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준 쌀이 핵무기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제 그 카피 있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객침, 연평도 폭격, 북한의 도발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선의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이런 악의로 돌아온 그런 이제.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심각성도 있고, 그런데 이거 심각하면 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요인이 되지만 핵실험 같은 남북 관계 악화하는 거, 그리고 북한이 모니터링 같은 그런 정책의 어떤 적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발 지원이냐 긴급 구호이냐 이 문제인데요. 대북 지원 초기에는 다 긴급 구호죠, 그죠? 이머전시. 식량의약품이 제일 이제 인간의 생명. 지금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서 이 제재 면제 허용을 이제 라이선스라죠. 그걸 제재 면제 승인을 해줄 때 기준이 뭐냐면 라이프 세이빙이에요. 정말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하거든요. 그만큼 때문에 이 이머전시 어필은 식량과 의약품이었고, 의약 그 뒤에 나온 거 이제 아까 살펴본 이제 개발구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대되어 오고, 유엔 기구도 뭐 농업복구, 환경보호, 또 뭐 상하수도 이런 거였는데 북한이 2004년에 이제는 우리가 개발 지원으로 전환을 한다 하면서 긴급 구호한 그 유엔의 컨설리데이트 어필을 거부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뭐 앞으로는 주택,
뭐 보건, 식량, 교육, 지역사회, 한 지역사회 북한이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통합적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 단위로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발 구호, 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저개발 국가의 개발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창출이죠.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경제력이 향상되면 인도적 지원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과연 우리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큰 앞으로 이제 도전 과제죠. 그리고 당국 간 민간, 상호 보완적이죠. 당국 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으로 지원해주고 합동사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중단될 당시에도 민간 차원의 계속 지원 사업으로 소통이 되고 있으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그래서 이 민간단체의 지원이 이 당국 관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민간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뭐 반출 승인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정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자율성과 독립성 요구가 충돌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정경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뭐 일반 밀가루는 안 되고 제빵용은 되고 이런 데 대해서 민간단체의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민관 역할 분담이나 협의, 이게 잘 됐던 데가 노무현 정부 때 미사일 발사했는데 정부가 살 지원해야 되냐 말냐 할 때 민간단체가 나서서 오히려 정부가 동참하게 해서 살하고 복구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직접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그럼 왜 그러냐? 대북 지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이 직접 지원이 하나의 북한에 대한 우리가 지렛대 역할,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심하게 모니터링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계속 유엔의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자꾸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니까 북한은 유엔의 지원은 거부하고 한국 지원을 의존하는, 실제로 제 사무실에 WFP 관계자가 왔어요. 와서 통계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직접 지원 때문에 유엔 지원을 북한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를 막 비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들이 또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어떤 그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듯이 미국 등 각국 정부 공감 대응성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또 정보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한테는 허용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엔 기구의 실태조사, 뭐 식량 부족 또는 영양, 그런 정보는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이 대북 협상력을 이제 남북관계 해칭은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직접 지원을 활용하는데요. 대북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어떤 때는 이런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북한은 남측, 작년 6월에 이제 김정은이 코로나 수혜 지원과 관련해서 일체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 그래서 북한은 여하튼 남조선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안 받아요.
작년 8월에 김정은이 외부지원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치국 회의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적 직접 지원길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끊임없이 대두되는 게 인도적 지원 단체 입장에서는 정경 분리를 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경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 압박 수단으로, 그런데 뭐 남북관계가 그렇게 활성화 못되고 인도적 지원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레버리지는 못했죠.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사실 뭐 많이 했을 때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식량 매년 50만 톤, 비료 30만 톤 했지만 그게 북한의 그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핵개발을 포기한다든가 그 정도의 레버리지가 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직도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이나 또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경 연계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못 된다는 것을 저는 2006년, 2007년에 핵실험, 미사일 실험할 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만 이렇게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좀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뭐 쌀비료 지원을 좀 해주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뭐 그런, 이걸 일종의 상호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비정부 기구와 대북 민간단체는 정경분리 원칙을 해서 어쨌든 좀 정부가 정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남북관계 단절은 방지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려울 때 민간단체라도 지원해서 이 적개심을 좀 완화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이 이제 북한의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다가 그 북한 지원을, 식량 지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중국은 북한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모택동 시절에 대약진운동 그저 있잖아요. 그때 중국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때 동북 삼성 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식량 구하고 해서 북한 덕분에 많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데 식량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제가 워싱턴에 근무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 대표였는데요. 실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인데요. 나중에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 되거나 할 때 그때 지원하지 않은 섭섭함을 표현하면 어떡하겠느냐. 정말 어려울 때 동포의 정신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기적 지원이냐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되게, 그래서 상당수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 끊기면 그대로 끊어지는데 이게 이제 남북관계 차원도 있고 또 북측 창구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고 이 창구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또 일부 남한단체는 하지도 못할 대형 뭐 돼지 농장을 지어준다 이런 약속, 그래서 사업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통이 크게 결정하라고 자꾸 압박을 하거든요. 야, 통 크게 합시다. 통 크게 합시다. 그래서 나도 통 크게 약속하고 못 지키면 이게 이 신뢰가 깨지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북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단체 입장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급적이면 관계, 신뢰 관계를 자꾸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인도적 지원의 타당성을 여러분 잘 알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인권차 생존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라이프 세이빙인데 여기 있는 고통 완화, 복리 증진, 생존권, 그죠?
그리고 동포애로 우리 헌법 3조에 북한도 우리 주민이다. 그래서 서독은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여행 오면 환영금을 줬잖아요. 89년 그 베를린 장벽 개방될 시대는 1인당 100마르크를 줬거든요. 큰 돈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북한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결국 인도적 지원은 남북 주민 간 접촉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래서 적개심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그죠. 그리고 이런 개발 지원을 통해서는 이 당연히 훈련이라는 과정, 인력 양성이라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그 시장 경제 능력, 또 기술, 이게 좋아짐으로 해서 또 경제 개발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제일 이제 어려운 것이 북한 당국 항상 인도적 사업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와 주민의 부정적 영향, 가장 민감한 게 포장지죠. 그 초기에는 아무런 표시를 무표지. 대한적십사에서 뭐 했는데, 그런데 2001년, 2년 그때 와서는 저도 북한의 그 시골역에 우리 대한적십자서 마크가 있는 비료포대가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허용했지만 이 정도로 지원한 물품의 표지를 없앨 정도로 외부 지원이 북한 주민에 미칠 영향을 북한은 당국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과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특히 이제 자연재해 봉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정책 변화가 있었고요. 이 우리가 동축산 보건 의료 개발 지원 해외 연수 기술 전수를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정책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적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제도를 바꾼다 그죠. 특히 이제 북한이 그동안 좀 미처 정책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가 인도적으로 취약한 분야, 특히 이제 장애인. 그래서 이 UN 장애인 인권 규약에 이제 북한이 그 CRPD라죠. 가입하게 되면서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저희 단체도 이제 장애인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UN 그 CRPD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들을 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여러 이제 우리가 개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정책 제도 변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개발 지원이 이제 경제 역사 북한의 소득 창출을 북한이 많이 요구했던 거예요. 양계장, 돼지농장, 국수공장, 신발공장. 저희 단체도 뒤에 봅니다만 신발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수입을 통해서 북한이 자립 기반을 확충해 줄 수 있고, 또 그 북한 주민이 그 자립을 하면서 장마당의 뭐 시장 그런 경제 요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인도적 협력이 활발해지면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통일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소통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북한 주민 남한에 대한 인식, 또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이런 사회 통합적 주민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평등과 오해,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모든 대화를 하면 일반 개인 관계도 그렇지만 남북 관계에도 접촉을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여기 있는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심각한 산림 녹화, 그죠? 이 에너지 문제, 또 보건의료,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 해서 경제 공동체 형성과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되고, 특히 요즘 코로나나 옛날에 말라리아나 뭐 이런 메르스 같은 그런 전염병 관련된 방역, 또 환경도 마찬가지죠. 임진강 홍수라든가 뭐 이런 우리 중국에서 오는 요즘 뭐 미세먼지 이런 것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고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도, 옛날 과거 말라리아 같은 것은 DMZ 지역에 공동 방역하는 것이 우리 군인도 지키는 길이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도적 필요성이 생긴다. 마지막 제가 한 10여 분 이 이그니스 커뮤니티 선양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사무실이 미국, 중국, 한국, 필리핀, 몽고, 싱가포르, 홍콩 등에 있는 국제 NGO이고요. 북에서는 평양에 이 뇌성마비 자폐증, 흔히 말하는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라는 병원을 이렇게 다 지었고요. 이 낯선 지역에 이제 이런 두 가지 극률 사업에서 유치원 타가소, 보건소, 그리고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유치원 타가소 한 20여 개에 매달 쌀, 식용유, 간식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유치원 타가소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 난방용 땔감, 그 김장철에는 뭐 김장용 배추, 소금 이런 것도 지원하고요. 진료소에는 왕진 가방, 혈압계, 정진계 이런 그 필요한 또 약품, 그 현지에서 그 제약 공장에서 구입해서 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지 NGO가 생산하는 야쿠르트를 나선에서 구입해서 유치원생들에게 주고 있고요. 또 그 간단한 뭐 식품류도 주고요. 모니터링 가서 애들하고 보고 있고, 이렇게 뭐 혈압계 이렇게 지원한 사진이고요. 신발 기증 사업은 원래 그 해외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발 공장 인수해서 그 라인을 빌려서 하다가 2016년에는 외국인 단독 기업 승인을 받아서 약 50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공장에 생산하는 그 불품 중에 눈장화라 해서 털신을 우리가 한 켤레당 10불로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약 10만 6천 켤레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보듯이 이제 처음에는 낯선 신발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 라인을 빌려서 임가공 형식으로 하다가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천안함 사태 이후로 수출을 못하게 되어서 이제 내수 판매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운동화 축구도 이제 내수 판매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외국인 단독 기업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낯선 선량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 외부 모양이고요. 내부 시설이고, 이 공장 우리 종업원들하고 우리 선양하나 스태프들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신발은 북한 시장에 내려면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 색상 이렇게 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해서 요게 이제 눈장화입니다. 요게. 그래서 영하 30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 눈장화를 1인당 10불씩 기부받아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눈장화 쌓아놓은 것이고요. 눈장화 만드는 이제, 그래서 이 신발 공장의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자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생산을 작년에는 중단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업이 평양척추재활센터, 전체 이름은 평양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연구소, 이름이 되게 길죠. 2012년부터 이제 자폐증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그 계기는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척추 병원을 짓자 해서 평의대 병원 안에 부지를 받아서 착공했고요. 그러면서 12개 지방 소아병원에다가 소아행동발달장애, 뇌성마비 치료소를 건설해 주자 해서 우선 남포, 평성이 평안남도죠. 그걸 강원도 원산에 설치를 했고요.
자폐증도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공동소장이거든요. 우리 미국 국적자하고 이 병의대 부원장하고 같이 공동소장이고요. 지금 27명의 북한 의사가 우리 척추재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2019년 말에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료 장비를 다 구입해서 외국에서 구입해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북한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개원을 하고 소아재활 전문의 2년 과정을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또 작업치료 이런 치료사 과정 전문의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에 들어갈 이제 시설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2013년 부지를 받아서 땅을 파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다 지었고요. 2019년 12월에 우리 이제 일하는 중국 국적자 우리 스텝과 또 미국 국적자 의사 등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 에어컨 실외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 의사들이 그래요. 아마 이게 거의 5성급 호텔에 준하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짓는데 돈과 그리고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외자산청에 이 라이선스 인도적 사업 승인을 받고 국무부 상무부에 인도적 사업 물자 수출 승인도 받아서 이 오펙 라이선스입니다. 계속 연장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병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계기는 우리 스테판 윤 현재 평양의학대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이 복신이란 애를 할머니가 안고 왔어요. 나선에서 5살 난 사지마비라서 그리고 이 입을 자기가 이 턱을 못 움직여서 음식을 씹지 못해서 할머니가 대신 씹어서 치료를 받으면 좀 좋아졌는데 스테판 윤 교수가 평양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이 특별히 병의대 병원 병상을 마련해서 이 복신이를 평양에 데리고 와서 침대 하나 해놓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누구 있지? 그 걔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이 있대. 이렇게 소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받으러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이제 북한 당국하고 협의해서 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지었고 2013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인이가 이제 엎혀서 왔어요. 우인도 이 사지마비라서 자기가 못 걷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의자에 이렇게 묶어줘서 했는데요. 이렇게 와서 약 1년간 치료를 받고 이제 2013년 말에 학교로 돌아갔어요. 걸어서 소원이 걸어서 학교 가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병의대 의사 선생님들이 큰일 났다고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여태까지 수없이 치료 안 되는 줄 알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우리 남한도요. 실제로 이런 뇌성마비 장애인 치료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장애인 어린이 전담 병원이 생긴 지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만큼 당연히 북한도 이런 어린이가 있으면 이제 참 치료할 길이 막막했는데 이제 그런 눈이 트이게 우리가 병원도 다 짓고 그래서 우인이의 꿈이 자기를 치료해준 자기와 같은 그런 뇌성마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의대에 이제 소아행동발달장애라는 그런 과도 만들고 그래서 병원에는 항상 그 치료과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아행동발달장애가 생겼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의사들이 싱가포르, 홍콩, 상해에서 이제 연수를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업치료, 여러분들이 소아재활 뭐 그런 병원에 가보면 흔히 있는 장면들이에요. 언어치료도 하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사지마비 치료하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신이와 우인으로 시작된 이 여러 명의 어린이들 전국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12개 이제 지방소아병원과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소, 아까 말씀드린 3군데 이미 만들었고, 앞으로 9군데 더 이제 해줄 예정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강의하면 이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이 강의는 절대 외부로 전달하거나 또 외부로 퍼나르는 그런 것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